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듣고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동영상을 끄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말부터 굉장히 위협적이죠.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요? 엑셀이죠? 엑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구조화된 데이터인데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우선 U2의 With와 Without You 정말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 무언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대신에 이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이 정보들은 예를 들면 곡명은 탈출이고, 탈출이란 곡은 4분 35초의 재생시간을 갖고요. 아티스트는 조동익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7월 3일이라고 하는 곡은 2분 18초 동안 재생이 되고 장필순 그리고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는 앨범에 담겨있는 곡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했을 때의 좋은 점은 뭔가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티스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필터를 이용해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자, 이 아티스트 밑에 알파벳상에서의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해주는 거죠. 내림차순을 정렬하면 맥시밀리언 해커라고 하는 가수가 제일 밑으로 가고 조동익이 제일 위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 탭을 클릭하고 제가 여기다가 바다라고 하면, 자, 여기 앨범 컬럼 밑에 있는 데이터 중에 바다라고 하는 정보만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곡명에 있는 바다는 배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성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의 장점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엑셀도 구조화된 데이터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냥 다큐멘터리 본다고 치고 느긋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클라이언트입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웹인데, 여러분들 웹 서버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있어서 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가져오죠.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는 크롬,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같은 것들이 바로 웹 브라우저죠. 바로 그런 웹 브라우저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테이블 중에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은 엑셀로 치면 파일 하나, 엑셀 파일 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더블 클릭해 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엑셀이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위쪽에 제목, 탈출, 7월 3일, 아니요,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고요. 아티스트 밑에는 역시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길이는 이렇게 길이가 있고, 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가요? 엑셀이랑 똑같죠?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열에는 요 데이터의 종류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행에는 그 데이터 셋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탈출은 조동익의 노래고 바다라는 앨범에 4분 35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가 하나의 그룹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는 각각의 데이터들의 성격을 정의하는 거죠. 엑셀이랑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엑셀과는 좀 다른 점은 쿼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엑셀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쿼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일단 끄고요. 자,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이나 현재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지금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구동한 것 뿐이에요. 자, 우선 select 자, from favorite 자, favorite는 뭐였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테이블, 즉 표의 이름이 favorite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엑셀로 치면 엑셀 파일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select는 뭐냐면 요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 저 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열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run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밑에 보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favorite이라고 하는 테이블, 저 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아티스트랑 길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티스트 길이라고 하고 run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select와 from 사이에 있는 아티스트와 길이에 해당되는 컬럼 값들만을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정보 중에 딱 두 개만 가져오고 싶으면 li, mit 요거는 정보의 그 양을 제한하는 건데요. 2라고 적어주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정보만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만약에 길이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order by 길이 라고 하고 요거를 run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2분 18초, 3분 55초, 4분 22초, 4분 35초 이렇게 길이의 순서에 따라서 정렬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insert into 그리고 favorite 테이블명을 지정하는 거죠. insert는 뭔가 추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favorite이라고 하는 저 표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values 그리고 순서대로 제가 데이터를 적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순서대로 저는 입력할 거예요. 자, 제목 부분에다가 꿈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자, 길이는 4분 47초. 그리고 앨범은 The Dreams 라고 하고 이걸 실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로우가 하나 추가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아까 그 select 문을 이용해서 그 테이블을 favorite 해서 실행해 보면 자, 조용필의 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명령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하는 것도 있으니까 수정하는 것도 있고 지우는 것도 있겠죠. 요 각각의 구체적인 이 명령어, 다시 말해서 쿼리라고 불러요. 이 쿼리의 사용법은 또 다른 시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쿼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회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줄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 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제가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 활동을 처음 기획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직장 동료들을 회의실에 제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아놓고서 어, 프로그래밍 강의를 했어요. 그때 했던 강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사내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사내 인트라넷 있잖아요. 그 웹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 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내에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을 보통 여러 파트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개발자에게 요청을 하면 개발자는 그분들이 보셨던 요런 활동들을 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뭐 정말 좀 큰 규모라고 하면 한 달씩이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개발해야지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계시다면 굳이 개발자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 입맛대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리포팅, 보고서를 자주 쓰는 부서나 아니면 이 사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 이 경영자들이라면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도전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데이터베이스, DBM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줄여서는 DB라고 많이 부르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나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고 또 글을 쓰고 또 누군가의 컨텐츠에 댓글을 달고 이런 식의 일련의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하나의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로그인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 그 개인 정보 또한 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 있는 데이터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같은 출처나 혹은 같은 목적, 같은 서비스 안에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직화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책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쌓여 있다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같은 제목의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재고 관리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책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신속하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잘 조직화된 데이터들은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가 중복돼서 생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데이터의 불일치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된 집합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겠죠.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또 사용이 될 때 이거를 전자적으로 저장된다고 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BMS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또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거를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DBMS는 뭐가 있냐면 포스트그레스QL, My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 이런 DBMS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BMS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DB를 정의하다 보면 부가적인 데이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가적인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도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원래의 이 메타데이터의 의미는 데이터 어바웃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해상도가 얼마인지, 그 사진의 포맷은 또 무엇인지, 그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이렇게 그 사진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카탈로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카탈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데이터의 유형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제약 조건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보안,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부분, 또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데이터 또한 DBMS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BMS,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서를 읽다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를 읽을 때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나 또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니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쿼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쿼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요청과도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쿼리를 날리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쿼리를 받아서 일단 그 쿼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쿼리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면 이제 그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알아야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한 뒤에, 그럼 그 부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요청받은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데 혹은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상화입니다. 추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모델은 모델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혹은 원하는 추상화 수준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어느 정도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할지 그 추상화 수준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각각의 모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 모델은 DB에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들도 포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DB 구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DB 구조는 데이터의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형이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제약사항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는데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컨셉추얼 혹은 하이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로지컬 혹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혹은 로우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각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먼저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추상화하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추상화하여 기술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이 뭐냐면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엔티티와 그리고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엔티티와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E와 R은 엔티티의 E와 릴레이션십의 R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만 설명하면,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정보와 그리고 그 책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와 북은 각각 엔티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의 관계는 학생이 책을 빌려서 읽는 거기 때문에 리드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엔티티마다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또 전공이나 이름, 학년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엔티티의 속성 하나하나를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혹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모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디테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DB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그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델이 실제로 저장 장치에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냐? 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특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특정 스토리지에 종속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도 어느 정도 추상화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백엔드 개발자는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입니다. 여기서 릴레이션이라고 함은 쉽게 설명해서 이 테이블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로우가 있고 또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똑같이 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로우는 데이터 각각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컬럼은 그 데이터의 속성, 어트리뷰트를 의미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말고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객체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도 대부분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나 MySQL 또 MS SQL 모두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인데요. 얘도 어쨌든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DBMS는 모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그만큼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살펴볼게요. 얘는 컴퓨터에 데이터가 어떻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형태에 가장 근접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포맷이나 데이터의 순서, 또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과 밀접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액세스 패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얘는 데이터의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구조체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인덱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계할 때 정해지고 나면 그 후에는 이 스키마는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게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스튜던트와 북이 있고, 그리고 각 스튜던트와 북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뭐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는 꽤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어요. 데이터가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의 각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의미가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어는 또 어떻게도 불리기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현재 인스턴스의 집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살펴볼게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아키텍처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왜 존재하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냐면 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이 아키텍처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뀔 때에도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는 세 가지 레벨이 존재를 하고요. 이 각각의 레벨마다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떤 스키마들이 있냐면 익스터널 스키마, 컨셉추얼 스키마, 인터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 혹은 유저 뷰라고 하는데요. 얘는 익스터널 레벨 혹은 뷰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컨셉추얼 스키마는 컨셉추얼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 인터널 스키마는 인터널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스키마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인터널 스키마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가장 가깝게 있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표현을 하는데 이때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나 실제로 저장될 때 사용되는 자료 구조, 그리고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등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익스터널 스키마를 살펴보면 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바라보는 스키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뷰라고도 합니다. 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혹은 유저 뷰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면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 특정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유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알려줄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숨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초창기 아키텍처는 이 인터널 스키마와 익스터널 스키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각각의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인터널 레벨에서도 점점 더 중복되는 데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니즈에 맞춰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같은 데이터를 포함함에도 조금씩 다른 인터널 스키마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여러 스키마들이 생기니까 점점 관리도 힘들어지고 데이터 브리치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컨셉추얼 레벨에서의 컨셉추얼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널 스키마를 한번 추상화시켜서 표현한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저장 구조에 관한 내용은 이 스키마에서는 숨기게 되고요. 대신에 논리적으로 컨셉추얼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데이터 타입, 그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저 오퍼레이션과 데이터들의 제약사항을 걸 수 있는 컨스트레인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한 게 이 컨셉추얼 스키마다,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목적이냐? 안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을 독립시켜서 어느 한 레벨에서의 변화가 상위 레벨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가 사용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널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변경 때문에 컨셉추얼 스키마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 컨셉추얼 스키마와 인터널 스키마 사이의 매핑, 이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컨셉추얼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익스터널 스키마가 달라지진 않는다. 대신에 이 둘 사이의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널 스키마가 바뀌어도 컨셉추얼 스키마는 바뀌지 않게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런데 반면에 이 컨셉추얼 스키마가 바뀌어도 익스터널 스키마는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까다롭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대부분의 DBMS는 이 3레벨을 완벽하게 혹은 명시적으로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각각의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은 인터널 레벨에만 있다라는 것,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줄여서 DDL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얘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이죠. 이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뿐만 아니라 이 인터널 스키마까지도 포함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DDL은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인터널 스키마는 따로 언어를 가지고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스키마를 정의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언어인 스토리지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는데요. 줄여서 SDL이라고 합니다. 얘는 인터널 스키마,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인터널 스키마를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릴레이셔널 DBMS에서는 이 SDL이 거의 없고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인터널 스키마를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View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줄여서 VDL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External Schema,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External Schema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DBMS에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DDL이 VDL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Definition Language로는 DDL이 대부분 모든 것들을 커버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ata Manipulation Language가 있는데요. 줄여서 DML이라고 합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등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가 이 DM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언어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언어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DBMS는 DML, VDL, DDL이 따로 존재하기보다 통합된 언어로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이 SQL입니다. 이 SQL은 Relational Database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이 SQL이 DML, VDL, DDL 역할을 모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 우리는 이 SQL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안녕하십니까. 니콜라스입니다. This language is more popular than Java and that Python. It's a language that just by understanding it will help you so much when building a web-related project
Also, it's a grade on the resume and it could save you so much on a technical interview. The crazy part is that it's not even a programming language. This language that I'm talking about is SQL. Yes, SQL is more popular than Java and than Python, and the mind-blowing thing is that some full-stack developers have never ever written a single line of SQL code. Yes, sir? SQL means a structured query language. It is a language specifically designed to talk to databases. As you know, almost everything needs a database. Databases are where we store our data. So we need to understand as developers how to actually talk to databases. This is when SQL comes in. There are two categories of databases: relational databases and non-relational databases, also known as SQL and non-SQL. On the SQL corner, we have stuff like MySQL, PostgreSQL, SQLite. And on the NoSQL corner, we have things like MongoDB, DynamoDB, and CouchDB. On this video, I'm not gonna make a comparison between NoSQL and SQL, but if you want that video, leave it in the comment because it's a really fun fight to have. SQL databases have been the default choice for most companies and most use cases. Most companies, governments, bank, enterprise, legacy systems run on SQL. That's why SQL is the industry standard. Orders, Captain? Now, how do SQL databases look like and how do they work? An SQL database looks just like an Excel document. So, a database has tables, an Excel document has sheets. A table has rows and columns, an Excel sheet has rows and columns. So, let's pretend that we have a database and that database has 4 columns. Those are ID, name, email, and age. And on the rows, let's say we have 5 users. Now let's take a look at some basic SQL commands. Select. Let's say that I want to get all the emails from the users on the table students. So what I'm gonna do is write select email from students, and that's it. As you can see, I am using select and from. Those two are SQL commands, but they are much just like English. I told you this is not a programming language, it's a query language, and it looks just like normal English. Now, let's try to get the emails from the users that are older than 21. So now we say select email from the table students where the age is more than 21. Again, this statement looks really much like normal English, and we can just read it and understand what's going on. Now, let's get the ages of the users that have an email that ends with naver.com. So now we're gonna say select age from the table students where the email like ending with naver.com. In this case, we are using this percentage sign, and that means that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that ends with naver.com. What if we want to delete the student with the ID number 2? All we have to do is say delete from the table students where the ID is the number 2. What if you want to get the students that are between 15 and 18 years old? All we have to do is do select email from the table students where the age is between 15 and 18. As you can see, here we are using select, from, where, between, and. These are all commands provided to us by SQL, and as you can see, it's so much like English. It's incredibly easy to understand. Roger that. So, why so many programmers avoid SQL or they just don't know SQL? The answer is ORMs. This is basically a thing that takes my favorite code, for example Python code, and turns it into SQL. So I write code on Python and I get SQL. ORMs are used really often. For example, on Python, I have the Django ORM. On Laravel, we have Eloquent ORM, or Node.js, we have Sequelize or Type ORM. These are all super good products and they sav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y make the developers depend on the ORM because the developer doesn't want to switch between Python and SQL, PHP and SQL. It would be better if I could just stay only on Python and get SQL via my ORM. Now, this is good because this saves time. The problem is that people become dependent on the ORM, and if something breaks,
if they need something faster, if the ORM is not big enough, then they don't know what to do. Now, this is why every serious full-stack developer should learn SQL, because eventually the ORM might not be enough. Now, I'm not saying stop using ORMs. I use ORMs all the time. I don't write SQL code every day. But when something breaks, when the ORM is kind of slow, when there is something I need to do but I can't do it with the ORM, I go in and I write raw SQL code, and that will be always so much better than not knowing what to do and trying to work around the issues. Keep in mind, I'm not saying that you should become an SQL expert. I'm just saying you should understand at least how SQL works, so at least you understand what is your ORM doing for you. This will help you understand how databases work. It will help you model your data. If you just learn a little bit of SQL, it will go a long, long way. You're going to see the benefits way, way into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 hope that you are now a little bit more curious about SQL. Like I said,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you just need to understand how it works. But I promise you, the effort of learning it right now is going to pay in the long term.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you for your comments. We're almost there in 100K. As always, don't forget to be happy. Be warm on the winter.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Don't forget to eat kimchi. Bye bye. 자, 지금부터 이 데이터 모델링이 어떤 순서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우리 수업도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 또 우리 여행의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우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업무 파악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 라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그것을 의뢰한 사람과 잘 협력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업무 파악 단계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기획서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산출물로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업무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옮기기 위한 첫 단계로서 현실의 업무를 뜯어내서 공중부양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개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고, 각각의 개념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심사숙고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자, 개념을 충분히 숙고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개념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잘 구성을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맞는 표로서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을 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를 이상적으로 잘 그린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 표를 만드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가 하는 일이고, 그때의 산출물은 이렇게 표를 생성할 수 있는 SQL 코드를 갖게 되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모델링이란 문제를 현실로부터 뜯어내서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컴퓨터라는 새로운 현실로 옮겨 담는 작업이구나. 이 두 개의 세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의 표에 잘 담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사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모델링 작업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나의 현실에 어울리는 모델링 기법을 각자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업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제대로 된 테이블을 만들 수는 없겠죠. 컴퓨터 공학이 해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컴퓨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MySQL, 오라클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 겁니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든지. 여러분이 후자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컴퓨터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컴퓨터라는 강력하고 안 똑똑한 기계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실무자들과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실무자들도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져서 일을 잘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해를 했다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은 잘하지만 설명은 못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기도 전에 익숙해져 버리고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일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익숙함만으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없다는 거죠. 컴퓨터는 하나하나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동작하는 기계니까요. 익숙해진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하우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공부를 멀리할 수 없고 또 인간관계를 또 등한시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한 거죠. 저희 경우는 업무 파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UI를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뜻으로 사용자가 기계를 작동할 때 사용하는 여러 조작 장치들을 UI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UI를 갖게 될 것인가를 이 일을 의뢰한 사람과 함께 그려보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것을 일치시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의 힘을 불신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힘을 불신하십시오. 말의 진의를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의 기능을 불신하라는 말입니다. 말을 불신할수록 말의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군대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이제 상급자들이 복명복창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굴욕적이었어요. 누구도 저한테 왜 복명복창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단지 군기를 증명하는 역할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상하게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왜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을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복명복창은 대표적인 불신의 기술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상대가 잘 이해했는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훨씬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동기화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면 뒤는 볼 것도 없죠.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말을 불신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말을 불신해서 말의 신뢰성을 높이는 테크닉인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예제를 같이 동기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은 종이를 꺼내세요. 예, 그리고 저는 조금 전문화된 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 수업은 기획 수업이 아니고 이 도구 수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빨리 앞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시간을 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븐 앱이라고 검색하면 카카오에서 만든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에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오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서 오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일종의 매뉴얼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저는 UI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르고 세로선을 하나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글 목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의 목록이겠죠? 이렇게 이제 글 목록을 왼쪽에 표현하고 거기 있는 각각의 글 목록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본문이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큰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문장이 나오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의 요 큰 제목이 또 필요할 테니까 요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각각의 글은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누가 썼는지 하는데 우리가 만들려는 애플리케이션은 저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공동 집필진 기능이 있다 치면 예를 들면 김과 리라는 두 명이 작성을 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옆에는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 2019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하고 싶냐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댓글도 기능도 구현을 하고 싶다. 자, 그럼 이렇게 본문을 적고요. 누가 적었는지 팍이라고 하고 언제 적었는지 2019년 6월 7일에 6월 8일에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작성을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자에 대한 프로필을 보여주는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주는 간단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기 관련된 기능이었는데 쓰기 기능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작성을 클릭했을 때 만들 화면도 한번 기획을 해볼까요? 복제해서 여기는 이제 글 작성 페이지에서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싹 지우고 필요한 정보, 필요한 기능은 이 정도만 대충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저자 참여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은 기획 수업도 아니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예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화면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동기화가 된 게 느껴지시죠? 예, 여러분도 현업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전에 최대한 그 의사결정자들 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자주 또 명확하게 그리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덜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업무 파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예요? 다음에 해야 될 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쓱 넘어갑시다. 지금부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모델링이란 우리가 파악한 업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는 순서와 공부를 하는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개념적 모델링은 논리적 모델링과 물리적 모델링보다 앞선 단계입니다만 논리적 또 물리적 모델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개념적 모델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념적 모델링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전체 프로세스의 극치입니다. 개념적 모델링을 잘했다면 논리적 모델링이나 물리적 모델링은 비교적 기계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분명 속으로 저걸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모델링이라는 것은 업무라는 현실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사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개념을 뽑아낸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 봅시다. 물리적 모델링까지 완주를 하신 후에 자신의 분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델링에 도전해 보시겠죠? 그때에 다시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비로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 우리한테 주는 효용을 따져볼까요? 엄청난 선물 두 가지를 줄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현실에서 개념을 추출하는 일종의 필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게 해주는 일종의 언어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왼쪽에 있는 기획서랑 오른쪽에 있는 ERD가 서로 어떤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추론을 통해서 따져보십시오. 자, 따져보셨나요? 우리는 배우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자, 현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작은 세포 하나 안에도 무한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테니 말 다 한 거죠. 이렇게 지옥 같은 현실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현실을 간단하게 바라볼 수 있는 파인더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EID는 현실을 세 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파인더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정보예요. 정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관된 정보를 그룹핑해서 인식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정보 그룹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실로부터 개념을 인식하는 도구이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Entity Relationship Diagram입니다. 또 이 EID는 정말 환상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매우 쉽게 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EID를 어떻게 하면 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규칙들이 수십 년 동안 정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EID까지만 만들면 그것을 표로 만드는 것은
서서 떡 먹기와 같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념적 모델링과 EID에 대한 욕심을 충분히 충전하셨나요? 아직 안 되셨으면 좀 쉬면서 충전 좀 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EID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EID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하나씩 쪼개서 살펴볼까요? 이 기획서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글 제목, 저자 이름, 댓글의 내용 등등등 여기서 서로 연관된 정보들을 묶어주는 큰 덩어리부터 끄집어내야 돼요. 저는 이런 덩어리들이 보이네요. 뭐 글이라든지 그 글 안엔 또 저자가 있고 또 댓글, 또 저자라는 이런 덩어리들이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 따위는 없습니다. 설명이 가능하고 모순이 없다면 다 타당한 겁니다. 우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글 속에 저자도 있고 댓글도 있고 또 댓글 안에 또 저자가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왼쪽에 있는 구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댓글, 글, 저자를 동등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둘 다 기획서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둘 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어울리는 모델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너무 많은 노력이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건 또 제 성격상 찝찝해요. 뭔가 그래서 좀 저한테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난처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꼼꼼하게 내용을 따져보지 말고요. 멀리서 큰 틀의 흐름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왜 하필 아래쪽에 있는 모델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운가를 우리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하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표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잘 어울리죠? 다시 말해서 표 안에 다른 표가 내포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내포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다만 한계가 있는 방법이죠. 이겁니다. 자, 이렇게 초거대 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의 표에 표현하는 걸 어떻게든 할 수는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표를 잠깐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글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3개의 글에 대한 저자, 댓글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이 표에 컬럼이 1000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표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1000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표에서 지금 내가 글의 목록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2개의 컬럼만 딱 필요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만 가져오고 싶은데도 우리는 1000개의 컬럼을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흥청망청 데이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글 하나, 글 투. 그런데 저자가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 저자도 같다? 그러면 지금 중복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복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3개가 아니라 1억 개가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역시나 우리의 소중한 그 저장 장치를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이 되고, 만약에 저자의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1억 개를 바꿔야 되는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를 할 확률도 매우 높은 아주 위험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이제 한계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거대 단일 테이블은 중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거대 테이블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테이블을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자면, 자, 영상을 한번 멈춰 놓고 한번 여기 있는 표를 슬쩍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글, 저자, 댓글 이렇게 표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저자 아이디가 1번이죠. 그리고 여기 글이 3개가 있는데 글 3개 모두 저자 아이디가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글 3개 모두 저자 아이디 1번인 이 사람이 작성한 글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댓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아이디 값이 둘 다 1이면 이 1번 모두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댓글 모두가 1번 사람이 작성한 글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2번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쪼개게 되면 첫 번째로 좋은 것은 일단은 주제에 따라서 그 속성들, 주제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룹핑할 수 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글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다. 그러면 글을 담고 있는 표만을 조회하는 걸 통해서 컴퓨터의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조인입니다. 우리가 글과 저자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저자 누가 작성했는가, 그 저자 이름, 그 저자에 대한 소개 이런 것까지 포함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정보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식의 조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합성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쪽에 있는 이렇게 포함관계의 포함관계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좀 더 평면적인 관계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더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댓글, 글, 저자를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동등한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어영부영 설명하고 제가 넘어갔거든요. 저희 능력 부족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채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미래의 경험을 통해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낸 개념을 개념적 모델링 또는 ERD에서는 entity라고 부릅니다. 또 entity는 후에 테이블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자, entity 중에 우리 글만 놓고서 또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볼까요? 자, 글이라는 entity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목, 생성일, 또 본문, 이러한 것들에 담겨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것을 그룹핑한 것이 여기에서는 글이라는 엔티티인 것이죠.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영어로는 attribute, 한국어로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표의 컬럼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할 만한 부분이 있죠. 왜 여기에 있는 저자의 이름, 또 댓글 이러한 것들은 글의 속성이 되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저자의 이름만 우리 시스템에 필요하다면 저자의 이름은 속성이 되면 돼요. 하지만 저자 이름뿐만 아니라 이 저자에 대한 자기소개, 가입일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자는 이름, 소개, 가입일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는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비유 한번 해볼까요? 엔티티를 디렉토리,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파일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면 엔티티란 파일만 담을 수 있고 자식 디렉토리는 담을 수 없는 제한적인 디렉토리다. 다른 디렉토리를 품을 수 없는 평면적인 좋을 것 같다고 어영부영 설명하고 쓱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엔티티들 간의 관계입니다. 자, 저자와 글과 댓글은 서로 복잡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글과 저자는 서로 쓴다 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과 댓글은 어때요? 서로 소속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댓글은 저자와 글을 쓴다 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을 표현해 준 것을 relation, 즉 관계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표에서는 기본키, 또 외래키라는 형태로 이 관계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동적으로 이 테이블들을 연결하게 될 거예요. 기타 복잡한 얘기들은 우리 실습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개념에 집중하고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제품들과는 달라요. 각각의 용어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를 정리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ntity라는 것은 테이블이 될 거예요. 자, attribute라고 하는 것은 컬럼이 될 거예요. relation은 pk, primary key, fk, foreign key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뭐 이런 설계 같은 걸 할 때 당연히 자주 얘기 나오는 표현이 행에 대한 얘기겠죠. 행을 tuple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R 다이어그램의 요모조모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자,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 뭐 이런 얘기 조금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